돈 터지는 경제 맛집 서현미의 돈 터침이 시작합니다. 오늘은 연세대 경영대학원 고준석 교수와 경제적 본능을 일깨워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주식장이 막 요동치는 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 드실 것 같아요. 역시 안전자산은 부동산인가? 근데 실물 자산 중에서 네. 굉장히 안전한 게 이제 부동산으로 볼 수 있죠. 네. 네. 주식은 진짜 넣었다가 0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네. 적어도 부동산은 0이 되진 않잖아요. 0이 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 더 부동산 불패시나 이렇게 더 강렬하게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게다가 요즘에 굉장히 뜨겁게 달아올라갔다고들 하잖아요. 현장에서 체감하시는 분위기가 어느 정도일지 좀 궁금해요. 현장에서 뭐 거래량으로만 보더라도 서울 아파트 거래량 건수가 뭐 지난 5월 달에 이어서 6월 달에도 7천 건이 넘어섰어요. 뭐 아, 7,400여 건이 넘어서고 있는데 네. 뭐 7월 달 거래량은 더 늘어날 것 같아요. 7월은 더 늘어나고. 네. 그러면은 이제 거래량하고 집값은 비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래량이 늘어나면은 집값도 올라간다. 이렇게 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 정도로 지금 시장이 무주택 실소유자들이 내 집 마련에 나서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무주택 실소유자들. 네. 어, 왜요? 용끌 왜? 해서 네. 빨리 내 집 마련을 해야지만 돈을 모을 수 있다. 이런 이제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네. 실제 돈을 우리가 이제 뭐 봉급쟁이들 같은 경우는 한 달에 100만 원씩 저축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어렵죠. 네. 예. 그래서 1억을 모으려면은 7년에서 8년 정도 걸립니다. 음, 그런데 1억 원을 모아 가지고 그때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면은 타이밍이. 집값은 저만큼 가 있다라는 거죠. 맞아요. 올라가 있다라는. 음, 그래서 지금 최대한 내가 내 소득 범위 내에서 대출을 좀 받고 또 엄마 돈도 좀 빌리고 네, 아빠 돈도 좀 빌리고 해서 그걸 네. 이제 우리가 영끌. 영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 집 마련을 빨리 하는 게 음, 자산 관리에 도움이 된다. 이러한 음. 인식들이 이제 많이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그 계기가요, 사실 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집값 엄청 폭등했을 때 네. 사실 그 당시에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고 네. 사람들은.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뭐 작년 초나 뭐 이때쯤 좀 저점으로 떨어졌을 때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네. 올해 네. 5월, 6월, 7월이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상품을 구매할 때 상품은 떨어질 때 사는 거잖아요. 할인할 때 가서 사잖아요. 저 싸게. 근데 부동산은 떨어지면은 더 떨어지기를 기다려요. 그래서 못 사는 거예요. 타이밍을 놓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올라갈 때는 너도나도 이제 살려고 시장에 진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물자산 내 집 마련하고 상품의 구매 방식은 좀 반대예요. 그래서 떨어졌을 때, 저점일 때, 거래량이 없을 때, 매수자 우위 시장에서 내 집 마련을 하거나 갈아타기에 성공하는 사람이 자산 관리를 잘 하는데 그때는 더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 마련을 이제 누구도 감히 못 하는 거예요. 네. 눈치 보면서 조금 더 욕심을 부리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지금 뭐 지난 4월, 5월, 6월 들어서 이제 막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문재인 정부 때나 또 그 전에나 이제 학습 효과를 그쵸. 이제 경험을 한 이런 무주택 MZ 세대들이 네. 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는 시장 사이클 그것도 진입하는 연령대가 되게 낮아졌다라고 하거든요. 그게 네. 되게 도드라지나요? 일단은 30대, 20대 비중이 네. 많이 늘어나고 20대도 많아요? 20대도 이제 조금 늘어나. 20대는 이제 뭐 증여를 통해서 네. 자금 마련을 해서 사실 그 수밖에 그 수밖에 없죠. 예.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내 집 마련을 하는 20대도 조금 늘어나고 있는 편이고 네. 특히 중심은 이제 30대 중심 무주택자들이 내 집 네. 마련에 많이 나서고 있고 뭐 최근 들어서는 이제 40대도 본격적으로 지금 갈아타기 또 내 집 마련에 나섰다.
이렇게 이제 또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런 시장을 볼 때 사실 뭐 기사도 많이 보고 유튜브도 보고 뭐 이야기도 듣고 하지만 사실 저는 이렇게 체감을 제대로 한 게 뭐냐면 제가 중개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시군요. 예, 네, 같이 모여 있는 단톡방 같은 데 보면은 네, 요즘 장사 잘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근데 네, 그렇게만 봐도 거래량이 엄청나게 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서울 그것도 상급지들 네, 엄청 얘기하거든요. 네. 딴 데는 장사 안 된다고 안 하더라고요. 되죠. 네, 네, 서울 상급지 네, 여기에만 몰리는 것 같고 네, 말씀하셨다시피 갈아타기 수요가 되게 많은 것 같다. 그러니까 한 부동산에 매도와 매수를 같이 치르는 사람이 많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진짜 그렇죠. 갈아타기 수요가 많은가 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IMF 때 98년도에 GNI가 8,100불 정도 됐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금융위기 때 2008년도에 GNI가 한 21,000불 정도. 작년에 우리나라 1인당 뭐 총소득이 국민 총소득이 네. 36,000불. 음. 그러니까 이제 부자가 자꾸 늘어나는 거죠. 중산층들이. 네. 그러면은 소기자 서 아나운서님도 돈을 벌면은 네. 부자가 되면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집이잖아요. 그쵸. 집을 내가 어디에다 결정할 거냐. 예. 그런데 중산층들이 가장 많이 부자들이 가장 많이 가고 싶어하는 동네는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강남. 강남, 서초 강남, 네. 네, 뭐 송파, 음. 뭐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이 지역으로의 이제 그 부자들이 들어가는데 이 지역의 아파트 숫자는 더 못 늘린다라는 그쵸. 거죠. 예, 네. 뭐 이게 이제 뭐 공부를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부동산의 특성 중에 부동성이라는 특성이 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입지는 어디하고 바꿀 수가 없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특성이 부증성이잖아요. 땅은 늘어나지가 않으니까. 예. 늘릴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위로는 이제 올릴 수는 있잖아요. 네. 경제적 근데 증가는 시킬 그것도 수 재건축을 있는데 해야지 가능한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 지역에서 계속 신고가가 나오고 음. 부자들은 다른 지역으로는 안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맞아요. 그 지역으로만 들어가니까 그 곳의 아파트 숫자, 주택 숫자는 한정돼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신고가는 계속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얼마 전에 그 기사 보셨죠? 그 국평이라고 하는 84제곱미터 강남에 신고가 뚫었잖아요. 네. 50억. 네. 근데 여기는 이제 너무 이제 체감하기 어려운 그런 숫자니까 다들 50억? 거기를 누가 사라고 얘기하지만 네. 전 한편으로는 그러면 지금 불타고 있는 이 부동산 시장에서 네. 가격의 상승폭은 어느 정도가 됐겠느냐. 그리고 네. 전 정부 때 고점을 찍었을 때 그때에 비해서 가격 회복성은 어디까지 갔겠는가 이것도 좀 궁금해요. 거의 뭐 회복은 뭐 그런 강남 상구 지역은 뭐 다 됐다. 정고점을 지나간 것 같고요. 경신을 했죠. 네. 벌써. 그리고 이제 이게 가격이라는 게 아파트의 가격이 어디까지 평당 3.3제곱미터당 1억 원을 넘으면 안 된다. 네. 2억 원을 넘으면 안 된다. 이런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해에 의해서 가격은 결정되는 거고 네. 특히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가격은 결정되는 건데 네. 오직 그 지역에는 공급은 안 되는데 사고 싶은 수요가 사람. 계속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고가는 계속 창조가 되는데 문제는 이거죠. 물론 계속 이 가격이 네. 우상향으로만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쵸. 뭐 신고가라는 게 창조됐다가 그 가격이 파괴되고 창조됐다 파괴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10년 단위로 끊어 보면은 네. 방향은 우상향 방향으로 가 있구나 이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을 보면은 86년부터 아파트 매매 지수를 국민은행에서 발표하는 지수가 있는데 네. 이게 IMF 때 금융위기 때 이런 이제 변곡점을 지나서 이렇게 끊어서 보면은 이게 우상향이 돼 있구나. 예. 제가 IMF 때 제가 신한은행에 근무를 했는데 네네. 신한은행 그 신사동 지점 네. 거기 융자 담당 대리를 했었어요. 네네.
그때 대출 담당을 했는데 그때 압구정동 구현대 35평이 네. 3억 정도 했었어요. 와. 예. 그때 안 접고. 근데 지금은 그게 이제 40억 수준 하잖아요. 네. 예. 그게 그러니까 만약에 새 아파트가 되면 더 비싸지겠죠. 그렇죠.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감안하면은 그때 우리나라 뭐 GNI가 8,100불이었고 지금 36,000불인데 네. 자, 이거를 감안하면은 자, 소득이 늘어나고 또 통화량이 늘어나고 당시에 M2 기준으로 통화량 기준을 보면 640조였거든요. 네. 예. 근데 작년 말 현재 우리나라 M2 기준 통화량은 3,900조 원. 지금 뭐 지난 5월 기준으로는 4,000조 원이 넘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돈이 늘어나고 네. 부자들이 많이 생기고 네. 하면은 당연히 실물 자산인 이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는데 이제는 원자재 가격도 상승하고 네. 인건비도 올라가고 네. 분양가도 그럼으로써 짓는데 상승하는데 더 많이 들어. 집값만 떨어지면 나는 좀 더 떨어지면 살 거야. 지금 고점이니까. 그건 욕심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내 집 마련 시점을 계속 실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IMF를 은행에서 경험을 하면서 네. 쭉 은행에 있으면서 시장을 이렇게 부동산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이렇게 이제 지켜본 결과는 네. 내릴 수도 있다. 그런데 이 가격을 통제하는 힘은 네. 결국은 금리와 공급에 달려 있다. 네. 근데 지금 사실은 우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네. 3.5%잖아요. 근데 2010년 당시에 가격이 막 떨어졌다가 하반기부터 가격이 막 올랐었는데 네. 당시 2010년 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5%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금리가 이제 가격을 지금은 이제 금리가 높아서 그동안에 통제를 했었는데 네. 통제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금리가 가격 통제 기능을 잃으면은 네. 공급이 이제 통제를 해줘야 되는데 되는데. 공급은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비탄력적이잖아요. 그렇죠. 영향이 당장 없잖아요. 내일 만들 수가 없으니까. 네. 근데 수요는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죠. 뭐 예를 들어서 매수자가 10명만 어떤 단지에 들어가서 사겠다라고 하면은 그 단지 아파트 가격은 쭉 신고가들이 계속 나오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공급으로도 통제가 안 되고 금리로 지금까지 통제를 했었는데 이것도 지금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는데 뭐 문제는 이제 9월이 되겠죠. 9월 미국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하면 금리 인하가 되면은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도 할 텐데.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실수요자들이 더 많이 늘어나겠죠. 이제 금리가 가격을 통제했던 이제 그런 기능을 이제 잃어버리는 거죠. 그건 더 잃어버리는 거죠. 네. 그때 되면. 네. 그러면 대출을 조일 수 있잖아요. 규제로. 대출 규제로 조일 수 있는데 네. 대출을 우리나라는 이제 대출 규제는 조금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전세 제도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대출을 재면 이제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안 들어가니까 가격을 어느 정도 안정시키고 가격을 잡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출을 못 받으면 나 전세 끼고 살 거야. 이러면 되는 거예요. 전세 끼고 투자하면 되니까. 내 집 마련을 하는 건데 그게 사실은 우리나라는 뭐 이게 이제 대출 규제를 안 하는 건 아니고 LTV라든가 DTI라든가 DSR이라든가 네. 이제 9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스트레스 스트레스 DSR 이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출을 뭐 막 해주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장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더 잰다라고 하면은 네. 누가 손해일까요?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정말 청년 세대들, 실수요자들이 더 내 집 마련이 늦어지고 주거 비용은 더 들어가고
더 음. 곤란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이게 대출을 죄는 것도 청년들 세대 내 집 마련을 원활하게 해줘야지만 출산율도 늘고 여러 가지 정책에서 좋은 점들이 많거든요. 내 집 마련을 지원을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네. 부동산 가격이 오를 거를 염려해서 대출 규제를 한다? 그럼 청년들은 내 집 마련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네, 만들어 놓으니까.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금리는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 같기 때문에 고금리 정책을 유지한다. 부동산 시장만을 위해서 그렇게는 못 간다라는 거죠. 만약에 고금리 정책을 유지하면 중소기업들을 다 어떻게 할 거냐는 그쵸. 얘기죠. 근데 사실 네. 한국은행에서도 계속 얘기했던 게 기준금리 못 내리는 이유 중에 가계부채가 너무 심해서다라는 이유는 들었었어요. 뭐 그럴 수는 있지만 네. 이 가계부채 하나 때문에 이렇게 할 수는 기업을 없고, 망가뜨릴 수는 없다. 할 수는 없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IMF 때 우리나라 기업 대출 연체율이 네. 리스크 관리는 이제 연체율로 관리하잖아요. 네. 연체율이 기업 대출이 7.9%였어요. 가계 대출은 8%였고요. 네. 엄청 높은 거죠. 엄청 근데 높죠. 지금 네. 현재 기업 대출 연체율은 0.7%, 가계 대출은 0.4%. 물론 기업 대출 안에서 PF 시장이 어려운데 그것만 똑 떼서 연체율을 보면은 그게 한 2.7% 정도 됩니다. 그거는 이제 조금 연체율이 높은 편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계부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리스크 관리는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교수님은 앞으로 금리 인하는 거의 뭐 100% 될 걸로 확신을 하시는 편이에요? 금리 인하가 돼야지만 네. 경제 활성화에는 더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실상 지금 실수요를 하고 싶은 청년 세대 혹은 이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첫 유주택자로 거듭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실상 지금이 타이밍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럼 언제 사냐는 얘기죠. 지금 안 사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오늘의 가격을 인정하고 네. 내 집 마련에 나서는 게 좋다. 금융위기 때 내 집 마련한 사람하고 IMF 때 집을 안 팔고 내 집 마련에 나선 사람하고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그때 떨어질 때 집 산 사람들이 내 집 마련에 성공을 가장 싸게 한 게 아닌가. 네. 공포에 오히려 주식은 떨어질 때 공포에 매수하라고 하는데 네. 부동산 시장은 오히려 오를 때 조금이라도 덜 오를 때 빨리 사야 한다. 네. 그런데 뭐 떨어졌을 때 부동산이 더 이상 얼마까지 떨어질 거냐. 네. 뭐 사실은 이 깊이는 모르잖아요. 저점은 네, 아무도 그래서 모르죠. 중요한 거는 이제 부동산 특성이 있잖아요. 부동산 가격이 서울이 오른다라고 해서 강남이 오른다라고 해서 전 지역이 다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강남 그게 지역에서도 맞아요. 같은 지역에서도 오르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특성을 잘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떨어질 때 덜 떨어지고 오를 때 좀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이런데 내 집 마련하는 게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그럼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찝어서 얘기를 한다면 약간 지금 수요자들의 움직임이랑도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급 서울 내에서도 상급지로 갈아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네.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지방은 좀 조용해요. 지방은 지금 뭐 우리나라 지난 5월 기준으로 네. 미분양이 72,000호 정도 되는데 네. 서울 지역은 1,000가구가 안 돼요. 어. 예. 그러니까 이제 지방은 어떤 규제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서울 수도권 지역의 청약 열기와 상관없이 네. 지방 그냥 가서 사면 돼요. 청약 통장 없이 가서 살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새 네, 아파트를. 네. 예. 그러니까 공급이 많기 때문에 가격 통제가 자동적으로 되는 거죠. 네. 근데 공급이 부족한 서울이나 경기, 인천 이 수도권 지역은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집을 사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런 고민을 할 수가 있잖아요. 비싼 지역에 좀 저렴한 아파트를 살 것인가 같은 돈이면 아니면 조금 그보다는 못하지만
좀 저렴한 지역에 가장 비싼 아파트를 살 것인가? 네. 이 고민을 한다면 어떻게 조언해 주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집값은 조금 좋은 지역인지 안 좋은 지역인지는 이제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지만 서울로 한정했을 때. 5가지 원칙이 되게 중요한 변수라고 봐요, 저는. 음. 같은 강남이라 하더라도 세대수가 되게 예를 들어서 송파 지역이다. 음. 반포 지역이다. 용산 지역이다. 이거를 다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네. 이 지역에 살려고 하는데 세대수가 이제 되게 중요하다라는 그렇죠. 거죠. 클수록 세대수가. 좋죠. 예, 그래서 세대수가 2000세대 플러스 마이너스 500세대 정도는 돼야지만 네. 신축이든 또 나중에 이제 재건축을 한 후에도 네. 규모의 경제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단지가 좋고, 근데 그 옆에 있는 나홀로 아파트나 네. 이런 거보다는 그 단지가 좋다라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교육 환경이 굉장히 절실하다, 중요하다. 학군지. 예. 네, 그래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단지 주변에 또는 단지 안에 있으면 가장 좋다. 길 건너지 않고 있으면 가장 좋다. 네, 여기에 플러스 학원가가 포진해 그쵸. 있으면 더 좋다라는 네. 거죠. 예, 그래서 여기가 지금 목동인데 목동에는 지금 이제 학원가가 7단지 앞이나 밀집해 있죠. 2단지 앞이나 이런 데 밀집해 있잖아요. 네. 이런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그래서 7단지 아파트 가격이 비싸죠. 목동에서는 가장 비싼 거잖아요. 네. 예, 그런 이제 원인들이 있는 거죠. 네. 세 번째는 이제 편의시설이거든요. 예, 그래서 편의시설 하면은 이제 백화점이라든가 대형 마트라든가 이런 게 예전에는 중요시 됐었는데 네. 작년에 온라인 매출액이 220조 저 원이에요. 배송을 해주니까. 예, 예. 이제는 온라인으로 구매한다라는 거죠. 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50조 정도 되는데 네. 3분의 1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이제 거래가 되니까 오프라인 매장의 중요성은 점차 이제 떨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병원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병원. 거예요. 예. 네. 단지 주변에 우리나라 5대 병원이라고 하는 그런 병원들이 포진해 있으면은 굉장히 집값에 영향을 받고 또 대학병원들이 포진해 있으면은 굉장히 좋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으면은 네. 집값에 영향을 준다. 네. 네 번째는 역시 이제 교통 환경이죠. 네. 예, 역. 그래서 지하철역으로부터 마을버스 타고가 아니라 도보로 5분 이내의 거리에 있는 이런 아파트 단지, 또 지하철이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 교차가 되면은 더 좋다. 집값에 영향을 준다. 다섯 번째는 주변에 아파트 주변에 공원이 있으면 되게 좋다라는 거죠. 우리 미국에서 뉴욕 맨하탄에 가면은 센트럴파크 예. 주변 지역 집값이 가장 비싸잖아요. 거기는 호텔도 너무 비싸요. 네. 우리나라도 그러한 영향에 의해서 용산 공원이 저게 이제 제대로 되면은 그래서 용산 하잖아요. 네. 규모는 비슷해요. 네. 공원의 규모는. 그래서 한강 둔치라든가 올림픽 공원이라든가 용산 공원이라든가 여의도 공원이라든가 양재천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주변에 있으면은 네. 집값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5가지 요인을 내가 이제 수도권에 사든 서울에 사든 이런 거를 좀 살펴보고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중요하다. 네, 그래서 집 사러 갈 때 대부분 현관문 열어보잖아요. 우리나라 그쵸. 사람들은 네. 열어보고 싱크대 삘이 확 꽂히면은 계약하잖아요. 나홀로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데 싱크대나 붙박이장이 집값을 올려준다는 그런 얘기는 없잖아요. 아유, 그럼요. 그거야 네. 고치면 되는 거니까. 네. 인테리어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조금 이제 집 살 때는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보고 오히려 주변을 봐야 한다. 네, 내 집 마련하자. 그래서 좀 덜 떨어질 아파트, 더 올라갈 아파트, 네, 그거를 오늘 사자. 오늘의 가격을 그러려면 인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쵸. 너무 비싸. 10년 전 가격 생각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2년 전 가격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 집값을 좌우하는 5가지 방법, 5가지 요인들 한번 살펴봤는데,